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앞세운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무려 316석을 차지해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여당이 됐습니다. 전쟁 가능 일본을 꿈꾸는 다카이치에게 힘이 실렸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한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보유주택 4채 중 3채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집보다 직을 택한 걸까요? 국민 6명 중 1명이 빵을 과잉 섭취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범은 빵이나 과자가 아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을 넘는 31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2석 더 확보해 36석이 된 일본 유신회를 포함해 여당은 모두 352석이 됐습니다. 승리 요인은 다카이치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첫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어제 총선에서 31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존 의석수에서 128석이 더 늘어난 숫자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한 정당 단독으로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国民の皆様から政策転換を何としてもやり抜いていけという、力強い、形で背中を押していただきました。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간신히 넘어 안정적 국정 운영이 어렵자 취임 3개월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60% 안팎까지 치솟던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하고 부정적 여론이 우세해지며 역풍을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2,480km를 이동하며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이라는 명료한 메시지를 호소했고 유세 현장을 달군 아이돌급 인기에 힘입어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조회수 1억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습니다. 今は皆様のお力が必要です。お一人でも多くの皆様、投票所に足をお運びいただき、力をお与えください。 젊은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수층과 무당파층까지 흡수한 끝에 다카이치의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입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10년간 이어진 자민당 일강 체제로 돌아간 가운데 사실상 장기 독주 체제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선 승리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간 양국 정상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을 만큼 돈독한 사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로 일본의 우경화가 예상되면서 한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강용호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한일 관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잠시 미뤄둔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역사 문제를 비롯해 3대 안보 문서의 개정,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 안보 드라이브가 대상입니다. 오는 20일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첫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행사 참석자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일 관계가 여전히 나쁜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일본 정부가 한국과 각을 세우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도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는 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할 이유는 없죠.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은 또 다른 뇌관이란 분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전쟁과 무력 행사 등의 포기를 명시한 헌법 구조의 개정과 자위대 명기 등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憲法改正案につきましては自民党でも用意をしていますので、やっぱり具体的な案をしっかりと、憲法審査会でご審議いただけるようになるとありがたいと。 다만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도 필요한데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인 데다 다음 선거까진 2년이 남았습니다.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일안보 협력 등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 사상 초유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부 강재묵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번 압승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거침없는 발언이 제대로 먹혔다는 분석입니다. 격식을 찾기보단 할 말은 하는 일본을 앞세운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최근 발언부터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有名なセリフを借りて私のスピーチの結びといたします。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in me. 일본에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였는데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이 섞였지만 당시 일본 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본 정치인 특유의 모호한 화법에서 벗어나 기성 정치인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 즉 변화를 기대하는 대중의 심리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본인은 예측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겨도 너무 이겨버렸다는 표현이 적절한 상황입니다. 준비한 네. 후보가 부족해 일부 의석을 다른 당에 넘겨야 했을 정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일본 중의원 선거는 지역구 후보 1명, 또 비례대표 정당 한 곳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명부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복 등록돼 있던 자민당 후보들이 이미 지역구에서 대거 당선되면서 비례 의석을 채울 후보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득표율 기준 자민당이 81석을 얻을 수 있었지만 후보가 없는 이유로 14석을 다른 당에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네. 비례 의석 수가 비례 후보가 부족해서 그 의석 수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총리의 인기가 그대로 발현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자민당만으로 316석이 아닌 330석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인데 결과적으로 자민당도 이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는 예상치 못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일본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미국도 주목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 압도적 승리를 축하한다는 표현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도 영어로 적은 감사 인사를 통해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그간 다카이치 총리와 각을 세워오던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화무 백일홍이라는 표현과 함께 10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 즉 영원한 것은 없다며 이번 압승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중일 사이의 긴장감 당분간은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가평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숨졌는데 사고 헬기는 도입된 지 35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하늘에서 힘없이 떨어지더니 주변으로 뿌연 먼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일대를 비행하던 육군의 공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뭐 꽝 하면서 이런 와작 소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공장이 약간 진동이 있었어. 지진 모양.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뛰어나와 보니까 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헬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입니다. 불과 40-50m 떨어진 곳에 민가들이 있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헬기에 타고 있던 50대와 30대 조종사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육군은 비상 착륙 상황을 가정해 동력을 낮춘 뒤 재기동하는 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1991년에 도입된 코브라 공격 헬기로 총 비행 시간이 약 4,5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기종은 현재 60여 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은 2031년까지 국산 소형 무장 헬기로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도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노후 헬기 운용이 이어진 겁니다. 워낙 오래된 기종이다 보니까 부품 담정도 좀 심각한 좀 상황이고 소형 무장 헬기가 개발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함에 따라 가지고 울며 계좌 묶기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육군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헬기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가 측근 김혜성 씨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얻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집사 게이트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횡령 혐의 등을 발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꾸준히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받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해당 사건에 얽혀있는 기업들이 특검법이 정한 코바나 콘텐츠 뇌물 의혹과 연관이 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수사 부분에 대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알기 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명 법인으로 들어온 매매 대금을 사용한 사실관계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봤지만 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김 씨는 석방됐습니다. 무고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공소 기각 판결이 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특검팀은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역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선물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김예성 씨에 이어 김 전 검사도 석방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한 화백의 작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 법원이 특검의 주요 공소사실이었던 김 전 검사의 김건희 매관 매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고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한 사업가로부터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검사는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석방됐습니다.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공익병식 광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에 수사와 기소가 치밀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이어 오늘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 조치했습니다. 친한계는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숙청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최종 제명했습니다. 앞서 당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와 당원 등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 결정일부터 열흘간 탈당하지 않았고 제명과 달리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닌 만큼 보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제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제 탈당 기회를 줬다는 부분도 있고 최고위 보고 사안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지방선거 전 빠른 정리를 통해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는 수순이라는 해석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법원이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 기초하에서 결정을 내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친한계는 숙청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은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권력에 줄 서는 것만 살아남는 정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가 징계 심사에 착수한 만큼 한동안 당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추천한 걸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특검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과했지만 합당 문제와 결부돼 비당권파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전 변호사를 추천했던 이성윤 최고위원도 사과했지만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었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황명선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붙잡고 항의했습니다. 이성윤 좀 들어가서 우리가 전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도 가세해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등 친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도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반발이 계속돼 당내 갈등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합당 관련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데 특검 추천 논란과 맞물려 내홍이 계속되면 사실상 합당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말과 장면을 전해드리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태진 기자와 바로 시작합니다. 정 기자, 지금 뒤에 보면 정청래 대표가 고냐 스탑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합당부터 특검 추천까지 정청래 대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와대의 불편한 기색이 어제 열린 고위당정에서도 드러난 걸까요?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보시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들어올 때부터 표정 좋지 않죠. 강 실장, 정 대표와 악수하고 나서도 바로 뒤돌았고요. 정 대표가 말을 붙여봤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반응뿐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실장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온 것 같아요. 불과 몇 개월 전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네요.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강 실장, 정 대표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웃지 않고 어색하게 서 있던 정 대표와 강 실장의 이 모습, 당천 관계를 극명히 보여줬다는 해석 나오는데요. 논란 속 정 대표가 지선 전 합당을 그대로 추진, 고할지 아니면 지선 이후 합당 재논의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며 잠시 중단, 스톱할지 내일 의총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볼까요? 속전속결, 제명, 가위로 잘랐네요.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중보다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잘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이 발언 이후 베트남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기미가 보이자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에서 김군수를 만장일치로 속전속결 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욕설까지 있었다고요? 이번엔 군민에게 욕설을 해서 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네. 김군수 오늘 도로 개설 문제 등을 놓고 지역민과 대화하던 중에 욕설을 내뱉은 겁니다.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자 시끄럽네 라고 한 뒤에 곧바로 일어서서 또 욕설을 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진도군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거친 말이 오고 간 것 같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송구스럽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삭발한 지사, 두상은 참 좋아 보이네요. 네, 바로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 삭발을 감행하며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깎으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전남 광주, 충남 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비해서 강원이 홀대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키워드 잘 지켜봤습니다.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공직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냐 직이냐 이 고민의 결과일까요? 대통령실 참모와 부처장관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살지 않는 집을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 장관은 이외에도 본인 명의로 3채를 더 소유하고 있는데 모친이 거주 중인 걸로 알려진 잠실동 아파트를 포함해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은 모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 메시지와 더불어 야권의 공세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3명 중 13명이 19개 부처 장관 중에는 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기로 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땐 당시 다주택자였던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을 파는 대신 전격 사퇴해 직보다 집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상속세가 무서워 우리나라 부자 2,400명이 해외로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가짜뉴스 논란을 빚었던 대한상공회의소가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엠 파트너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자산가들에게 투자이민을 알선하고 수수료와 자문료를 받는 전형적인 컨설팅 업체입니다. 수익을 내려면 이민을 유도해야 하는 자료인 만큼 통계 검증이 필수였지만 대한상인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정부는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대한상인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인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인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해당 자료는 대한상의 조사본부가 작성해 매주 임원들이 참여하는 홍보회의를 거쳤지만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기존 내부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대한상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외부 통계 인용 시 사실 확인을 대폭 강화하고 연구보고서 발간 체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분석 전문가인 박양수 지속가능 경영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하고 외부 전문가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다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정부는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공적 발언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2,000원 대신 2,000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째. 이 빚섬이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30억 원에 달합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 회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130억 원, 비트코인으론 여전히 125개에 달합니다. 이미 코인을 매도하고 다른 가상자산을 사거나 현금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빚섬은 즉각적인 회수가 어렵다 보고 고객들을 접촉해 설득하면서도 법률 검토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민영사상 조치에 동시에 나서더라도 오지급된 코인을 회수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돼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변수가 더 커 과거 법원이 가상자산과 법정 화폐를 구분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빗썸으로부터 정상 지급된 코인이란 답변을 받고 매도한 고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빗썸이 무조건 이기긴 이길 텐데 그 수익자한테 재산이 있느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금융감독원은 빗썸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섭니다. 빗썸은 이번 주까지 모든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급작스런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도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배자가 지금 수술 중이라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건데 피해자들을 속여 3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 불법 리딩방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 순찰차 2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차량들이 서둘러 도착한 곳은 한 병원입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쯤 이른바 투자 리딩방 조직원 30대 남성 A씨가 수술을 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수배자가 수술을 받고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확인 결과 환자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논란 초중에는 기술특보한 줄 알았어요. 경찰에 7-8명이 나와가지고 층 하나를 아예 공부했어요. 잡아야 된다고.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사복경찰을 투입하고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수술 하루 뒤에는 퇴원해도 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좋은 주식 종목이 있다며 돈을 받은 뒤 가로채는 불법 리딩방의 관리자급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직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겨 3천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의 신병을 넘겨받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예, 오늘 화제가 된 사건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추적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바로 첫 번째 사건 들여다볼까요? 서초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사진 보니까 요란한 클럽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서초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적어도 클럽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검찰, 법원, 법조타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있고요. 또 변호사 사무실도 밀집해 있는 곳이죠. 이 한 변호사가 자신을 서초의 왕,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클럽 전광판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광고를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 인근이 아니라 이 클럽, 유흥업소의 전광판에다 했다는 말인 거죠? 네, 당시 영상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면서 2023년 이 변호사에게 1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예. 정직이란 징계는 원래 함부로 내려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타격이 큰 징계예요. 중징계입니다. 네, 해당 변호사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긴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 사건이 왜 법원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바로 이 변호사가 전광판 광고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징계에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은 광고를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오히려 조장했다면서 변호사 품위 유지를 위반한 만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오히려 춤까지 추면서 조장했다. 그래서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게 맞다. 이런 판단이군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엔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키보드가 보이네요. 어떤 돈을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대가입니다. 예. 인천경찰청은 고등학생 A군을 상대로 약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 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역시
비슷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글을 게시한 겁니다. 이 A군 역시 백화점 폭발물 설치하겠다는 협박글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고등학생에게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금액이 꽤 커 보이는데요. 네, 단 한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A군이 본인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 등 다른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도 모두 14차례 허위 협박글을 반복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2 신고 출동 수당이랑 시간의 수당, 그리고 출장비, 차량 유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허위 협박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예, 최종 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장난 전화했을 때 몇 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들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특이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계 재정을 관리해온 중년 여성들이 최근 앞장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전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 최고금 매장의 금을 먼저 사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모습입니다. 금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국에선 금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것은 기본. 오전에 갔는데도 앞에 640명이 대기할 정도입니다. 哎呀，真火啊！我今天买不上了，看来真多。哎呦，看看都是买金条的。 이런 광풍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전 세계 금 구매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432톤의 금을 중국에서 사들인 겁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줌마들이 금을 쓸어 담고 있다며 중국 금 투자의 주축이 중년 여성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 금은방에 늘어선 줄을 보니 놀랍게도 대부분 여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瞒着丈夫攒下的10万元全部买了黄金，听说投资的地方只有黄金呢。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과 변동성이 큰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가계 재정을 관리해온 중년 여성들이 금 투자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로한 가운데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입니다. 탕후루와 두바이 쫀득 쿠키. 유행을 주도한 이들 간식의 공통점은 아주 단 음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단 거를 되게 좋아해서 도넛이나 초콜릿 같은 걸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도 많이 찌고 그랬었던. 단맛 선호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2020년 58.7g에서 2023년 59.8g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건강위험군에 속하는 당 과잉 섭취자는 전체 16.9%로 6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10세 미만의 당 과잉 섭취율이 26.7%나 됐는데 최근 증가하는 소아 비만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세 미만 다음으로는 10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의 과잉 섭취율이 높았습니다. 당류는 중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을수록 의존성이 높아지는데 자기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성년자에게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기분을 더 오래 느끼려고 더 많이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이번 조사에선 당 과잉 섭취자가 음료와 과일류를 3배 이상 먹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음료를 마실 때는 무가당을 선택하고 단 음식을 먹으면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움을 줬는데요. 한 달 만에 더 발전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연속으로 공중제비를 돌고요. 빙판길에서 달리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 현장에 맞춘 훈련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을 짚고 다리를 들어 옆으로 구릅니다. 곧바로 공중에서 뒤로 도는 백 텀블링까지 선보입니다. 두 동작을 연속으로 선보인 뒤 무릎을 조금 굽혀 안정적으로 착지합니다. 앞으로 고꾸라지고 팔다리가 꺾였던 예전과 달리 마치 기계체조 선수처럼 능수능란해졌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에서도 넘어지고 주저앉기를 수차례. 이제는 균형을 잡으며 걷기는 물론 속도를 높여 달릴 수도 있습니다. 올 초 CES 2016에서 공개돼 큰 관심을 끌었던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한층 진화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대규모 반복 학습과 검증을 통해 연속적인 동작에서도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By 2028, the Atlas global rollout begins within our SDF network. By 2030, robots will handle complex assembly. 다만 앞서 현대차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던 상황. 일단 현대차 그룹은 타임테이블에 맞춰 제조 현장에 맞춘 로봇 훈련을 지속해 상용화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네, 레바논에서 지난달에 이어 건물이 또 무너지면서 최소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아파트 내부에서 터뜨리던 폭죽이 결국 화재로 번졌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한 채가 맥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주변은 온통 잿더미로 뒤덮였고 잔해 사이로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건물엔 20명 넘는 거주민이 있었는데 잔해 속에서 아이가 구조되자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리폴리에선 지난달에도 5층 건물이 무너져 총리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시민들은 노후 건물 방치에 대한 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불길이 활활 치솟습니다. 그 와중에 창밖으론 폭죽이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의 한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터뜨린 폭죽이 화재로 번진 겁니다. 주민들의 불법 불꽃놀이로 세대 내부는 완전히 타버렸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UV 한 대가 풍덩 진흙 속으로 빠집니다. 사람들이 흙더미에서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에콰도르 테나에서 오프로드 대회 중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커브 구간을 이탈해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관중을 포함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예, 라면에 맥주 한 캔, 이 소소한 행복을 챙기려다 생각보다 오른 가격에 부담 느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가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리베이트를 주거나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고 심지어 세금까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의 맥주 판매대. 국산 맥주 4캔에 11,000원. 국내 업체가 들여오는 수입산 맥주도 4캔에 12,000원입니다. 불과 몇 년 전 국산 맥주는 8,000원에서 9,000원대, 수입 맥주는 4캔에 10,000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20% 정도 가격이 뛴 겁니다. 라면도 마찬가지. 대형 마트에서 봉지라면 묶음 한 봉지에 2,000원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3,000원대도 손에 꼽습니다. 프리미엄 라면은 4개입이 4,700원에 팔립니다. 체감하죠. 원래는 2개씩 구입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퇴근 후 맥주 한 캔하고 부담 없이 라면 끓여 먹기 부담스러워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맥주 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편의점에 1,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준 뒤 이를 포함한 비용 1,500억 원을 판매가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맥주값이 22.7% 올랐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아이스크림 업체도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줬다가 200억 원대를 추징당했고 라면 제조업체는 추징금으로 300억 원을 맞았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세청은 장바구니 물가를 뛰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생필품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 정부는 특히 최근 밀가루 담합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도 면밀히 들여다본 뒤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예,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중고거래로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중고거래를 노린 강도나 사기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동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고거래를 위해 나온 남성이 순식간에 물품을 빼서 달아납니다. 지난 4일 경기 성남시에서 10대 남성이 시가 3천만 원에 달하는 30돈 금팔찌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시에서도 20대 남성이 골드바를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에 실패하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합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혹시나 모를 범행 가능성에 이용자들도 적잖은 불안함을 느끼며 거래하는 실정입니다. 엄마가 같이 나가준 적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조금 늦은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피하고 싶고. 상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 거래할 때만은 이 사람의 이름과 번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중고거래 휴대전화 앱에 범행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거래 앱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지만 본인이 설정한 이름과 사진만 노출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를 막기 위해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원의 확인이잖아요. 그래 장소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CCTV가 없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위험한 지역으로 지정해 놓는다든가. 또한 중고거래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예, 새학기를 앞두고 기증받은 교복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장도 인기입니다. 금세 자라는 아이들 생각하면 1년에 몇 번 못 입을 교복을 새로 살 필요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최민성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요즘 학부모들이 서울 송파구의 나눔 교복 매장에서 교복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와 학교가 제각각에 심지어 이름이 새겨진 교복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2천여 점의 교복은 모두 졸업생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덕분에 모든 옷을 10,000원 이하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새 거 입히고 싶었거든요. 처음 입학하니까. 그런데 아이도 뭐 그게 뭐 중요하냐고. 애들이 금방 자라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봄, 가을용 자켓부터 셔츠와 바지, 후드 집업까지 모두 더해 18,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취재진이 인근 교복 매장에 들러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교복만 이렇게 한 세트 하시면은 26만 원이에요. 지난해 교육청이 발표한 권장 교복 가격인 34만 원보다는 낮았지만 나눔 교복 매장을 찾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정작 학생들이 교복 재킷과 바지보단 반소매 생활복과 체육복에 사복을 섞어 입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입학식이나 학교에서 이제 좀 단정하게 하고 와라. 그럴 때만 한 번씩 입고 이렇게 평상시에 학교 등하원 할 때는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대부분 교복 구매에 쓰이는 입학 지원금도 학용품 구매에 사용하는 게 더 실용적이란 지적입니다. 예전은 거의 4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교복 지원금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은 교복 안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잘 입지 않는 교복을 싸게 구매하려는 수요가 결국 나눔 교복 매장으로 몰리는 겁니다. 수익금 일부는 기부 활동에 사용되는데 교복 나눔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생, 학부모들의 동참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축구대표팀 공격수 오현규가 튀르키예 베식타시에 합류한 지 나흘 만에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동료의 헤딩 패스를 그대로 오버헤드킥으로 차 넣었는데요. 몇 번을 다시 봐도 완벽한 골이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낮부터 한파가 물러가고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상권 기온에서 대부분 5에서 10mm 안팎의 비로 내릴 텐데요.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눈이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10cm 이상,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모레는 더 많은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4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고요. 낮에는 6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